오늘 저한테 집판협회에서 부탁하신 내용이 사실은 저는 방문판매법을 주로 많이 자문을 해서 방문판매법이라면은 뭐 제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 개인정보보호법 물론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문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자문을 의뢰해 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게 섞이긴 했지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자문사들에게 자문을 해왔습니다. 물론 뭐 방문판매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근로기준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령까지도 뭐 아울러서 자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개인정보 특히 이제 주민번호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 그 언론 보도 내용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 개정한 것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이 법 초안을 잡은 그 안행도 담당 사무관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어요. 뭐 부탁하신 이 부분 준비하면서. 근데 뭐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다라는 게 뭐 결론이라면 결론일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안행부에서 그 시행 규칙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래프트는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공개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뭐 처음에 이 법 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몇몇 회사에서 물어본 사안이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제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제 의견이 곧 8월 7일부터 시행될 주민번호와 관련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서로 간의 그 디스커션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일단 이런 법률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은 정의 규정부터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제 예를 쭉 든 게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브로드하게 개인정보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용어로 정의 규정이 들어가 있지만 처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처리도 그 태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위. 이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겠죠. 그리고 정보 주체는 아시다시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당사자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업무를 목적으로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개인 간에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는 업무성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까지 포함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가 딸려있다는 점을 조금 주의하셔서 보셨으면 합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여기서 개인은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상행위와 연관된 개인을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아시다시피 민감한 부분이 그 주민번호입니다. 이 주민번호는 그 주민등록법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1968년도 간첩, 식별, 편의 목적으로 정부에서 만드는 일종의 가공의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자리 6자리는 아시다시피 생년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뒷자리 7자리는 성별, 지역코드, 그 다음에 검증번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구가 늘다 보니까 2000년부터는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3번, 남자가 3번, 여자가 4번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실 때 6조를 보시면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인포메이션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굉장히 제너럴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법률에서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거나 기술한 부분이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적인 법 조항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리고 대강을 훑어보는 차원에서 중요한 조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5조에 보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한 6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당연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법률의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세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요게 이제 여기 오신 회사하고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를 위한 긴급피난, 제가 줄여서 긴급피난이라고 했는데 타인의 신체,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예컨대 이런 경우는 최근 세월호 사고가 있었지만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주민번호를 열람하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요게 요 6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아마 이게 약관 형태로 다 가지고 있고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아마 이 부분은 약관이나 아니면 양식 같은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가입할 때 기계적으로 그냥 클릭하고 그냥 넘어가는 항목일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가지 항목이 이제 수집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무한적으로 수집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나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거절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16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한 것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 그 다음에 수집 목적 내에서의 제공.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되는 사항은 누가 받는지
이용 목적이 뭔지, 그리고 그 개인정보 항목이 뭔지, 보유 및 그 이용 기간, 그 다음에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아까 살펴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제공 그 제한이 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공받는 자의 이용 등에 대해서는 동의와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또는 초과해서 제공하지 말아라 라는 조항이 1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 법률의 규정, 그냥 편의상 긴급피난이라고 하겠습니다. 긴급피난,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 이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할 사항, 아까 본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파기, 이게 2016년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파기에 관한 규정이 2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22조에는 동의를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구분해서 동의를 받아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계를 위해 동의를 받을 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동의, 그리고 세부적인 동의 방법은 개인정보법 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시다시피 아까 처음에 봤었던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6개 항목인데, 이제 목적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조금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과도하게 사용함에 따라서 점점 그 요건이 좁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법률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개인정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종류별로 별도의 규정으로 좀 더 강화시켜놓은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정보, 2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민감정보는 사상이나 신념이나 노동조합이나 정당 가입 및 탈퇴,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건강, 생생활 등에 관한 정보, 이것을 민감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정보는 이 처리를 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규정해 놨는데, 예외가 별도 동의, 법령의 요구나 허용, 점점 요건이 좁아지죠. 아까 6개에서 지금 2개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2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부여된 식별 정보 처리 금지, 예외는 별도의 동의나 법령의 요구나 허용, 그리고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도난, 최근에 많이 주민번호가 유출되다 보니까 분실 도난 유출을 막기 위해 암호화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마 주로 다뤄야 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주민번호 처리 제한이 24조에 이 꼬리표가 하나 달면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법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민번호 처리 금지. 개인정보 항목 중에서 주민번호 처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처리의 태양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 처리를 아예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그리고 긴급피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각항과 준하는 경우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예외 항목이 이제 우리의 관심 대상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2번 긴급피난 예외, 이 부분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3번하고 1번이거든요. 3번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드래프트는 끝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공개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 3번 내용이 공개되면은 주민번호와 관련한 업계의 혼란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제가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좀 뽑아보려고 담당 사무관을 무수히 구슬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부분은 아마 안전행정부에서 나오게 되고 다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도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로 이제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 부분은 1번 부분일 걸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뭐냐. 그게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인터넷 회원 모집 시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 아시다시피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16년 8월 6일까지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정보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개인정보가 가장 넓은 범주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카테고리가 민감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민감정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고유 식별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4조에 규정된 것들인데요. 전화번호 등등 이런 것들일 겁니다. 주민번호, 그 안에 이제 주민번호가 있는데, 고유 식별정보, 요 한 페이지 더 넘기시면, 고유 식별정보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고유 식별번호고, 그 중에서 가장 범위가 좁은 게 주민번호. 이건 특별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감정보는 말씀드린 정당이나 노조 가입 여부, 유전정보, 범죄정보. 지금은 그 주민번호가 지금 업계에서 가장 핫 이슈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주민번호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민감정보 안에. 민감정보 안에 유전정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간의 유전자가 염색체가 2만 몇천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제가 업계에 있는 또 유전자 분석을 하는 회사를 제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90% 정도가 해독이 됐답니다. 유전자별로 예컨대 대머리, 폐암, 간암, 모든 질병이 지금 다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좋은 방면으로 사용하는 얘는 질병 예방하는 관점에서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도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악용이 될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유전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예컨대 이제 삼성 요즘 백혈병 문제로 많이 언론에서 시끌시끌 하는데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뽑는 직원이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안 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10년 내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유전 정보를 탐내는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회사의 경우입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전 정보를 알고 있으면 결국은 보험 상품, 보험료,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 이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확률을 뽑아서 상품을 구성하는데, 이 유전 정보가 악용이 될 경우에 보험회사로 만약에 유전 정보가 넘어가게 되면 보험회사가 뜻하지 않는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도 지금 문제이지만 앞으로는 유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부여한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정보인데 이 DNA와 관련한 그 유전 정보는 생내적 정보, 내가 나면서 내 속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세브란스 의대에 있는 유전학 전공하는 교수에 의하면 요즘 유전자가 아까 질병 말씀드렸지만은 자기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의 사상이나 그러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유전 정보가 이 농담 정보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사업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신용정보입니다.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용정보가 뭔지 그 개념 정의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번거롭지만 메모해 놓았습니다.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강목의 정보,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여기에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주민번호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식별 정보에도 해당이 되지만 신용정보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예컨대 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내역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연체 정보, 그리고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재산, 소득, 납세 실적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정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는 이 항목 중에서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신용정보법을 이 자리에서 다시 살펴볼 수는 없고 해당되는 중요한 조항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 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여기에도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여기서 고용관계는 뺍니다.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첫 번째는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두 번째는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 신용 정보, 여기 가로 열고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 정보를 포함하고 상품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제공받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판매법 42조에 보면 이게 관련된 내용이 전화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와 아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조의 개인 식별 정보 제공 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항은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2항은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그리고 3항은 개인 식별 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신용정보 주체를 특정한 목적으로 제공 이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신용정보법은 아까 살펴본 개인정보법보다 조금 사용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미리 질문한 것들, 아마 디스커션과 이따가 하게 될 토론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신용정보법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정보법을 근거로 해서 소비자에게 제품 또는 용역을 판매할 때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이 되는가. 당장 이것부터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뒤에 안행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따라 살펴보겠지만 그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면 법령 근거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체 가능성,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때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번호 수집은 허용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 담당 사무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1조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서 35조부터 39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살펴볼 것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인데요. 39조에 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고가 이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위법성, 고의과실, 손해액 이 세 개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사실상 위법성, 고의과실 이 기책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개인정보 처리자, 그러니까 침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 법리를 수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 따라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은 사실상 손해액만 입증하면,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라면 손해액만 입증을 하면은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손해배상 요건을 완화해놨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손해 입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옥션이나 뭐 이런데 사고 터졌을 때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측정하는데 그 손해의 근거가 뭔지 물론 법원에서 판단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게 단체 소송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 이런 데가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필요적 변호사 소송 대리, 그다음에 확정 판결의 효력, 동일사항 제소 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가지고 사실상 단체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9조의 금지행위, 그리고 벌칙과 관련해서 70조에서 76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개인정보보호법, 지루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스크린해본 상황입니다. 좀 더 이제 논의를 심화시켜서 주민번호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자료는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판단 기준, 이 플로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플로 차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유무, 그래서 법령에 있다, yes. 그런 경우에는 현행유지,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서식, 법정 서식에서 주민번호가 기재된 공보의 첨부, 제출, 확인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노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와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체 불가능성을 보고 판단하라는 건데, 그래서 불가피성이 있으면 이거는 주민번호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해당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소관 부처에서. 그리고 불가피성이 없다라고 보면
주민번호 말고 대체번호를 써라. 아니, 대체수단을 써라. 그게 그 주민번호 말고 뭐 생년월일이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회원번호, IP번호 뭐 이런 것들로 대신 써라. 이게 지금 그 안행부에서 내놓은 기본적인 그 골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법령 검색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딱 치니까 올라오는 법령 개수가 834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유지 866개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법률이 그 77개, 시행령이 언급된 게 404개, 시행규칙에 언급된 게 385개. 이 중에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지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전행정부에서 또 요 866개 전부를 살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 규칙하고 연동해가지고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이 866개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찾아보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현행 유지의 주안을 두고 근거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의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그 업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검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금융실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민번호를 그 기재하거나 아니면 그 수집이 되는 경우인데, 이 금융실명제법 3조에 보면 그 근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본 거고,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 이게 소득세법 145조 등에 있는데 여기에도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없이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그 신고 업무는 사실상 곤란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 가입 관리, 이게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한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법령 근거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홈페이지는 정촉법에 규율이 되는 건데, 정촉법에 주민번호 수집과 관련해가지고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전세상거래 업자 등의 경우 거래기록 보존을 위해 주민번호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가피성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이나 IP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 이 경우에도 법령의 근거는 없는데 얘네들은 불가피성과 관련해가지고는 불가피성이 있다.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본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이런 경우가 아마 이제 입법적으로 소관부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안행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이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직원 신규 채용 시 신상기록 명부 기재. 법령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42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위해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있고, 그리고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온라인 실명 확인 서비스, 법령에 근거가 없고 불가피성도 없고 대체 수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직원 단체보험 가입, 법령 근거는 보험업법에 규정이 있고 불가피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 본인 확인, 법령에 근거가 없고 불가피성 없다, 이렇게 안행부에서 예시한 건데요. 저는 이 멤버십 회원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멤버십이 예컨대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유료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와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다르다고 봐요. 만약에
유료인 경우에는 상거래의 성격을 띠지 않겠습니까? 무료인 경우에는 그 안행부 해석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게 유료여서 상거래인 경우에는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렌터카 이용 계약 시 주민번호 처리 법령에 없답니다. 그리고 불가피성도 없다라고 봤는데 이 렌터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 같은 데 여행 가가지고 뭐 하루에 얼마 좀 싼 차를 쓰는 경우와 정말 람보르기니와 같은 그 굉장히 고가의 차를 빌리는 경우 그 람보르기니를 예컨대 누군가가 빌리려고 할 때 하루 그 렌탈료가 뭐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한다. 아니면 뭐 몇천만 원 정도 한다. 그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연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렌터카 회사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아까 살펴본 신용정보법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호텔 등 숙박시설 이용 시 주민번호 처리. 여기에도 법령의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 불가피성도 없다라고 봤는데 이 경우도 호텔이냐 모텔이냐 호텔에서도 굉장히 그 가격이 비싼 고급 호텔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등 그 사옥 출입증 교부 시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에 없고 불가피성도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표준 약관에 따른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불가피성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다. 이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안행부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송 관계 재반 서류에 대한 주민번호 기재 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피성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소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재기할 때 주민번호를 반드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당사자를 특정하는 게 그 이름하고 주소나 뭐 이런 게 결합이 돼서 특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번호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안전행정부 입장에서는 뭐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콜센터 상담 시 주민번호 처리 법령 근거 없고 불가피성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그 권리침해 신고 접수 법령 근거 없고 불가피성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 후 주민번호 보관 법령 근거는 근로기준법 39조에 보면은 3년 동안 보관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경력 증명 요청이 3년 이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게 안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령 위임을 통한 협회단체 등의 교육과정 운영 법령 근거 없고 불가피성 없고 이 교육과정도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경우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주민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법령에 관한 그 해석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버스 예약 주민번호 처리 근거 없고 불가피성 없고 이것도 여기서는 고속버스지만 예컨대 요즘 서해 페리 여객이라든지 해상 여객선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좀 교통수단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량 참사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은 본인 확인이 좀 더 엄격해지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과연 맞는 입장인지 조금 의문이에요.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가득 차면 한 30명 정도 요즘 우동 기준으로 타나요? 누가 거기서 테러를 한다든지 그러면 누가 탔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내 주차증, 차량 출입증 발급 시 주민번호 수집 법령 근거 없고 불가피성 없다라고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안행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번호 수집 사용을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굉장히 시끌시끌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케이스 바이 특히 수집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이나 이런 데 근거 법률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담당자도 수집 자체는 물론 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수집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시끌시끌하는 것만큼 다만 이제 그 담당자는 그 개인정보 중에서 그 주민번호가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제한해보자 하는 게 원래 자기네들이 그 개정 취지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800 아까 살펴보면 66개라고 했나요? 이 법령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은 그 법령 그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 범위는 늘고 줄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불만이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그 시행 규칙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령의 근거를 예외로 삼고 그 법령에 대해서 아까 상거래 뭐 유지 설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을 하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가이드라인이 좀 구체화되고 또 보는 사람들에게 쉽게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 협회에서 그 미리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유롭게 그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다단계 판매원 등록 행위와 관련해서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15조 제1항 시행규칙 15조에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15조를 보면 법제 15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등 뭐 이것을 적고 그 다음에 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재밌는 거는 후원 방문 판매원의 등록,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명부비치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 판매원하고 후원 방문 판매원은 주민번호를 명시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입법의 실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히 후원 방문 판매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이 되고 있는데 그조차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판매법상 그 주민번호와 관련해서 그 다단계 판매원은 그 규정이 되어 있지만 후원 방문 판매원과 그 방문 판매원은 빠져 있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그 방문 판매법을 그 개정할 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내용을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여러 그 회원사들이 그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방문 판매업자, 후원 방문 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업자가 그 소속의 방문 판매원, 후원 방문 판매원,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 원천 징수를 하고 있죠. 이 원천 징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방문 판매법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소득세법을 근거로 한 겁니다. 소득세법 145조의 그 근거 조항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가피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비록 방문 판매법상 후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집은 가능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렌탈 고객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 아까 그 안행부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 자동차 렌탈 할 때 불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서 뭐 그 렌탈을 보고 아 이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렇지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가세법 제1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53조 제2항 신용정보법 신용도를 체크하기 위해 이런 나름대로 근거 규정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주민번호 수집이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수집한 다단계 판매원의 주민번호 활용, 콜센터 상담한 연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주민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내 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이 다단계 판매원의 주민번호를 연락하는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는 목적의 사용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회원의 권리 상속 시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집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제 수집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수집이 아닌 걸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단순하게 첨부하는 경우는 물론 그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처리의 과정이겠지만 첨부 자체를 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좀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겁니다. 자동 주문 제도 운영 시 통장 이체를 위해서 주민번호 확인이 필요한데 8월 7일 이후에는 이게 가능한지, 이게 아마 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저도 상당히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자동 이체할 때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석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문, 특히 언론에서는 자동이체 자체를 불가한 걸로 이렇게 불가한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굳이 따져보면 아까 살펴본 신용정보법 34조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신용정보 제공 운영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한 정보로서 이게 이제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하는데 신용정보 회사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서.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객으로 해서 하여금 이 자동이체를 시스템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번 신청해 놓으면 고객이 원해서 해지할 때까지 계속 매월 이렇게 하는 결제 시스템이라면 고객으로 하여금 아예 자동이체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자동이체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자동이체를 만약에 금지하려고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엄청난 부담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옛날처럼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로 용지를 발송한다면 그 지로 용지 이런 비용이 아마 몇 조는 될 것 같아요. 따지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는 자동이체를 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이제 할부라든지 일정 정기적으로 급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연체
연체율이 얼만큼 느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연체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근데 자동이체를 하지 않고 고객들을 하여금 뭐 지로 통장으로 보내세요, 뭐 아니면 이체를 하세요, 현금으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마 그 채권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 두 가지의 그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는 뭐 연체할 생각이 없는 소비자인데 좀 편하게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나는 좋은데 매번 그 회사에 뭐 예컨대 정수기나 뭐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거 낼 때 매번 가서 그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을 그 입금하는 거는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자동이체를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가지고 막는 게 타당한지는 저는 의문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법령의 근거를 억지로 좀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허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안행부에서 그 담당 사무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주는 걸 꺼리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단계 판명 탈퇴 후 주민번호 보관에 대해서 보면 법령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불가피성과 관련해서 경력 증명서 발급 여부에 따라서 그 불가피성 부분은 판단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안행부에서는 불가하다고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회사가 여쭤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제 의견을 달았지만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토론하면서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 변경 신청서, 저는 이렇게 불가라고 결론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회사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물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부부주부 변경 신청서 불가, 이것도 만약에 원천 징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불가라고 해놨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회원 상속 요청서, 이것도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뭐 증명서라든지 뭐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그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미입장, 이 부분도 저는 불가라고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관련 회사께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품 주문 신청서, 요거는 세금계산서 교부나 신용도 체크 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후원인 추천인 변경 신청서,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체정보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이것은 그 신용정보보호법에 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그 맨 앞 숫자의 사용, 그 생년월일의 그 뒷번호의 그 맨 앞 숫자는 그 개인정보에는 해당이 되지만 고유 식별번호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유 식별번호로 완성이 안 된 정보로서 그거 그 숫자만 뭐 몇 년 몇 월생 그 다음에 1, 2 뭐 이렇게만 표시가 된다면 결국은 아무개의 그 성별은 남자이고 생년월일은 언제이다, 이 정도만 나오겠죠. 지역 코드나 아까 검증 그 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민번호로, 그러니까 그 고유 식별번호까지는 안 되고 일반 개인정보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원의 이중 등록 그 여부, 이것도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좀 상황에 따라서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회원 탈퇴, 이것도 불가라고 되어 있지만 뭐 이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그 경력 증명 뭐 어떻게 관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회원 갱신, 이 부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 신청이나 거주 국가 변경 신청에 있어서의 본인 확인 여부, 신분증을 통한 단순 확인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법령 근거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법령 근거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거의 한 870개가 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반품 악용 방지를 위해서 주민번호를 대신해서 회원을 확인하는 방법. 회원 가입이나 제품 판매 시 그 주민번호 대신에 예컨대 이제 회사가 별도로 뭐 소비자 번호라든지 뭐 회원 번호를 부여해서 유지 관리하고 거기에 그 플러스로 전화번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같이 병기하면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번호 뒷자리만 사용하는 거, 이 부분은 그 주민등록번호의 그 핵심적인 부분은 뒷자리입니다. 앞자리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이 뒷자리에다가 다른 부가정보,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생년월일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주민번호를 수집한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화 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 여기 방문 판매법 그 42조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근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방문 판매법이 오히려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방문 판매법이 우선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방문 판매법 42조가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의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화권유 판매 수신법 그 의사 등록 시스템 이 부분은 그 신용정보법 아까 살펴본 그거하고도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는 딱 1시간 정도로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저도 사실은 이걸 리서치하고 준비를 했지만 저도 잘 몰라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제 각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이라든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면 토론으로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